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하락장이 어떤 시점과 유사하느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을 해서 과연 얼마 정도 빠질 것이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번 주 참 힘든 한 주였죠.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라 코스피 지수도 급락을 했습니다. 거의 그냥 절벽에서 떨어지듯이 하락을 해버렸죠. 저는 사실 이번 주에 2박 3일 동안 지방에 내려가 있었어요. 누리호 발사를 보러 갔는데 누리호 발사는 결과적으로 연기가 되었고요. 가는 동안에 갑작스럽게 증시가 폭락하는 바람에 상당히 좀 곤욕스러웠죠. 최대한 주식창을 안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종가 정도만 확인을 하고 왜 하락을 했는지 그 정도만 본 것 같아요. 폭락한 건 어쩔 수가 없죠. 하지만 폭락한 이후에 과연 앞으로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은 얼마 정도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의 대폭락의 역사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1980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본격적으로 데이터가 나오고 의미 있는 흐름을 보이는 시기는 1990년부터입니다. 3, 40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40년 만에 최대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를 가지고 뭔가 폭락의 역사를 논하기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 주식, 그 중에서 대표 지수라고 볼 수 있는 S&P 500 지수의 100년의 역사를 살펴보고 100년 동안 20% 정도 주가가 하락한 시기, 이것만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총 13번의 하락장이 나왔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총 13번의 20% 내외 하락 구간의 평균 하락률은 36.9%로 나왔고요. 평균 하락 기간은 1년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락의 원인에 따라서 하락 기간 상이하고요. 1998년이나 2020년 코로나 위기 당시에는 거의 한 2개월 정도만 하락을 하고, 반면에 대공황, 닷컴 버블 같은 경우에는 2년 넘게 하락장이 펼쳐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락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락장의 하락폭, 그 다음에 하락 기간, 이 부분을 가늠하는 지표로 크게 두 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금리와 경기 침체 여부입니다. 매크로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금리라고 다들 얘기를 하죠. 일단 점진적인 금리 인상은 경제에 긍정적입니다. 주식도 괜찮아요. 그 이유가 금리가 올려서 좋다라기보다도 경제가 좋기 때문에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적절하게 금리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급격한 인상, 즉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짧은 순간에 대폭 인상을 하면은 강력한 긴축 시그널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이익 성장을 제한하면서 할인율이 높아져서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급속도로 하락하기 마련입니다. 할인율이 높아진다. 무슨 의미냐면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주식에 투자하면 5%의 기대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금 금리는 1%예요. 그렇다면 위험을 감수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식으로 건너갈 겁니다. 근데 예금 금리가 3%, 4% 높아졌습니다. 여전히 주식 투자 기대 수익률은 5%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예금을 하겠죠. 원금 손실 위험을 감내하고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점진적인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예금 금리도 1%에서 2%, 3% 차차 높아지지만 그만큼 경제가 좋기 때문에 기업들이 돈을 잘 벌어요. 이익 성장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기대 수익률이 5%가 아니라 7%, 8% 이렇게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금리가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구간에는 주식은 괜찮다. 하지만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급속도로 올리는 그런 구간에는 주식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하락하면서 약세장이 지속이 될 수가 있다. 두 번째, 경기 침체. 이건 당연히 경기가 안 좋은 거고 이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당연히 약세장의 강도, 지속 기간이 길어지겠죠. 경기 침체는 기술적인 지표로 판단을 한다면 이 두 가지 지표를 확인을 하는데, 첫 번째, 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느냐. 두 번째, 실업률이
12개월 내에 1.5%포인트 이상 상승하느냐. 그래서 이 금리와 경기 침체, 이 여부와 당시 하락장을 촉발시켰던 그러한 원인은 무엇인지 앞서 살펴본 지난 100년간 S&P 500 지수의 20% 내외 하락 데이터와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929년부터 32년까지. 이때는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미국의 대공황 위기가 있었죠. 두 번째, 61년부터 62년 6월까지 한 6개월간은 쿠바 핵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66년부터 한 70년까지는 베트남 전쟁, 상당히 좀 장기화됐었죠. 그런 이슈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인플레가 촉발이 됐습니다. 자, 그러다가 73년에는 1차 오일 쇼크가 발생을 했죠.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오펙과 미국의 에너지 패권 다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이때 국제 유가가 거의 3배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1차에서 끝난 게 아니라 1980년대 이때 2차 오일 쇼크가 발생을 합니다. 이때 유가는 한 2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블랙 먼데이, 이때도 주식시장이 짧고 굵게 하락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라크 전쟁, 신흥국의 경제 위기, 우리나라의 뼈아픈 IMF 역사가 이때 발생을 했었죠. 그리고 닷컴 버블, 글로벌 금융 위기, 가깝게는 2018년도 미중 무역 분쟁 역시 한 20% 내외 정도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코로나 위기, 이때 당시에도 S&P 500 지수가 34% 정도 급락을 했었죠. 그래서 금리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일단 금리 인상 구간과 횡보 구간, 자,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은 확실히 금리 인상 구간의 하락 기간이 길고 낙폭도 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한 1년 이상 금리 인상 구간에는 하락을 했고 30% 이상 하락한 적이 많았습니다. 반면 횡보 구간 같은 경우에는 하락 기간이 대부분 1년 미만이었습니다. 횡보 구간에서 가장 많이 빠진 케이스가 이 블랙 먼데이예요. 자, 이때 33% 정도 빠졌는데 반면에 하락 기간은 0.2년, 즉 한 3개월 정도? 그 정도만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사실상 이때 보면은 경기가 견조했습니다. GDP 성장률이 여전히 견조했고 실업률도 그다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반면 횡보 구간에서 하락 기간이 긴 시점은 바로 2차 오일 쇼크죠. 자, 근데 이때는 경기가 실제로 좀 침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보시다시피 7.5%에서 9.8%까지 높아지는 그런 구간이 나왔죠. 유일하게 금리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주식시장이 급락한 경우는 코로나 위기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특이한 케이스죠. 전대미문의 팬데믹 사건. 경제가 막 과열돼가지고 골마 터져서 침체로 간 것이 아니라 원래 그냥 고만고만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전염병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전 세계 경제가 올스탑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러한 특징이 있었고 이때 당시에는 연준이 개입을 해서 금리를 제로금리로 대폭 낮추고 엄청난 유동성을 풀어대면서 하락장이 짧고 굵게 빨리 끝났습니다. 자, 이번엔 경기 침체 여부, 여기에 따른 약세장의 강도를 살펴보면요. 일단 가장 짧고 약하게 빠진 게 이라크 전쟁 당시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한 GDP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긴 했는데 실업률은 그다지 높아지진 않았어요. 이때 한 3개월 정도 빠졌고 한 20% 정도 빠졌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때는 고점 대비 56.8%나 하락을 했고요. 하락 기간도 상당히 길었죠. 그래서 이 경기 침체가 발생한 그런 시점에는 전반적으로 낙폭도 셌고요. 하락 기간도 길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금리가 인상되는 구간,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발생한 그런 시점 같은 경우에는 하락 기간도 길고 낙폭도 컸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하락장이 어떤 시점과 유사하느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 시작, 그리고 오일 쇼크, 이때와 상당히 유사하다. 지금도 역시나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뭔가 인플레가 가속화되고 있죠. 물론 베트남 전쟁 당시에는 미국이 직접 개입한 전쟁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직접 개입하고 있지 않죠. 자,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오일 쇼크가 발생을 하죠. 이 에너지 패권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동의 다툼. 현재 상황에서도 이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와 좀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경기 침체가 왔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앞서 유사하다고 판단을 했었던 1970년대, 80년대 이때 하락장과 현재 이 GDP 성장률, 실업률, 유가적인 측면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1970년, 80년 하락장 같은 경우에는 최소 2분기 연속 마이너스 GDP 성장률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도 드문드문 계속해서 이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 본다라고 한다면 1분기에 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1.5% 마이너스 성장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2분기는 아직 안 나왔죠. 근데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한다면 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뭔가 경기 침체라고 보기엔 애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와 좀 가깝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70년대, 80년대 당시에는 실업률이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해서 3%에서 9%대, 5%에서 10%대까지 상승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 시점 살펴보시면은 실업률은 사상 최저죠. 3.5% 내외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은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수준은 낮다. 그래서 실업률이 현재 높아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유가를 한번 보시면은 70년대에는 유가가 한 3배 정도 올랐고요. 80년대에는 2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2월 이때 이제 78불, 현재 한 120불 정도죠.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이 과거에 비해서는 상승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 약세장이 1970년대, 80년대 하락장과 커플링 될 것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을 해서 1970년대, 80년대 하락장이 발생을 할 것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얼마 정도 빠질 것이냐? 일단 1968년도, 70년도 같은 경우에는 36% 정도 빠졌어요. 그리고 1차 오일 쇼크 같은 경우에는 무려 48%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2차 오일 쇼크 같은 경우에는 27% 하락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다라고 한다면 한 고점 대비 36% 정도 하락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48% 하락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러한 리스크에서 뭔가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갑작스럽게 금융 위기, 부채 리스크 이런 것들이 부각이 돼가지고 뭔가 새로운 충격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 48%까지 하락할 수 있지만은 현재 나와 있는 악재, 이런 것들이 실제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한 고점 대비 36% 정도 하락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해요. 27% 같은 경우에는 이미 코스피 지수는 26% 빠졌고 S&P 500 지수는 24%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더 빠지면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뭔가 좀 더 안 좋은 시나리오를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36% 정도 빠지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S&P 500 지수의 고점이 4,810 몇입니다. 여기에서 36% 정도 낙폭을 적용하면은 3,083이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새벽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런 전망을 했죠. 한 3,600 정도면은 조금 매수를 하고 3,300은 많이 사고 3,000 정도 내려오면 완전히 바닥이다. 그래서 그 시점과 약간 좀 비슷한 그런 가격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S&P 500 지수 기준으로는 15%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지금이라도 주식을 팔아치워야 되느냐? 개인적으로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금리 인상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이런 걸로 인해서 경기 침체에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주식시장이 선반영해서 빠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뭔가 다 팔아치우고 떠나야 된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좋은 판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이 중요하겠죠. 앞서 말씀드린 현재 시점과 유사했던 하락장의 S&P 500 지수 그리고 기준금리 추이입니다. 회색 선이 기준금리고 우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란색 선이 S&P 500 지수 좌측입니다. 자, 첫 번째 하락장, 고점 대비 36% 하락하는 구간입니다. 하락할 때 자세히 보시면은 주가는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빠지지 않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이렇게 반등이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베어마켓 랠리가 발생하는 것을 기대를 하고 주가가 훅 빠졌을 때, 이를테면 이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시점마다 조금씩 현금이 있다면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어마켓 랠리가 발생을 하면은 그때
일부분 또 매수한 만큼 차익을 실현한다든지, 자, 그런 식으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관점으로 하면서 뭔가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고점 대비 48% 하락한 장 같은 경우에도 자, 이렇게 중간중간에 베어마켓 랠리가 나오긴 나오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밑에서 받았다가 좀 반등하면은 팔아서 포트 수익률 하락을 방어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반등장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반등이 나온 다음에 또 이렇게 조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 좀 매수를 해서 다시 좀 반등이 나왔을 때 팔아치우는, 자,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 해보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기계적으로 수치를 정해서 이를테면 고점 대비 뭐 5% 내지는 10%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 매수를 해서 또 한 5% 정도 반등할 때 판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금 말씀드린 방법이 사실 말이 쉽지 실제로 적용하면 어렵지 않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들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자, 왜냐하면은 이 장기 그래프를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 베트남 정쟁 그리고 인플레이션 위기, 그래서 기준금리가 한때 2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긴축을 단행을 한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게 보면, 정말 길게 보면 63년부터 80년까지 S&P 500 지수가 2배 정도 올랐어요. 이러한 숱한 악재와 고난을 겪어서도 자본주의는 발전하기 때문에 지수는 우상향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냥 장기 보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끝으로 그렇다면 언제 이렇게 추세 전환을 하느냐, 상승으로 전환을 하느냐, 그 부분은 금리에 있죠. 이 회색선을 보시면은 이 회색선이 높아졌다가 하락하는 구간에 보시면은 저점을 찍고 지수가 반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73년에도 마찬가지예요. 금리를 내리니까 지수가 반등을 하죠. 1981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가 내려오니까 반등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금리를 보고 내가 저점을 맞출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자세히 보시면요, 1969년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조금 내리자마자 저점이 나오고 반등을 했어요. 하지만 1973년, 74년 하락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다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약세장을 보이다가 어느 정도 후에 반등장이 나왔죠. 198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다 내려가니까 그때 반등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금리가 내려가는 어느 시점에 반등장이 나오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뭐예요? 금리가 내려가는 그런 시그널이 나온다. 그런 지표가 시장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주식시장은 반등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그 정도면은 상승장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으로 제가 존경하는 투자자 존 템플턴의 어록을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폭락에 동참하지 마라. 당신이 주식을 팔아야 할 때는 주가가 폭락하기 이전이지 폭락한 이유가 아니다. 가격이 떨어지기 이전에 당신이 그 회사의 주식을 사기 위해 지불했던 가격이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합당하다면 오히려 지금은 폭락을 즐길 때이다. 즐길 때인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팔아야 할 때는 주가가 폭락하기 이전이지 폭락한 이유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힘들고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할 수 있을지언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어마켓 랠리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팔고 싶다면 좀 참았다가 급락할 때 팔지 말고 베어마켓 랠리가 나온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이면서 리스크 조절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은 우상향한다. 그래서 내가 좀 버틸 수 있다라고 한다면 버티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폭락한 다음에 팔고 더 떨어진 다음에 산다? 말은 쉽죠.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급락하고 나서 사고 베어마켓 랠리가 나온 다음에 파는 것보다 이게 훨씬 어려워요. 왜냐하면 진입 시점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고려를 하셔서 꼭 이 약세장에서 살아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